아버지가 암이어서 내가 암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처럼 살아서 암이 되는 거예요. 당뇨나 고지혈이나 고혈압이나 비만이 있을 경우는 암으로 갈 확률이 높은 대사증후군이거든요. 암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질병, 이걸 고치는 일이 결국 암을 예방하는 길이거든요. 방지를 할 건지 방치를 할 건지 이건 꼭 지켜야 되는 문제예요. 하나라도 바뀌고 해야 됩니다. 간단한 습관으로 건강한 100년 인생 만들기 100년의 아침.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승희 아나운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단독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오늘도 알찬 소식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가족과도 같은 이제 2번 출연하시고 3번째 출연이신데요. 서재걸 의학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저희 오늘 주제가 그 현대인의 질병이라고 하는 네. 암이에요, 박사님. 아, 네네네. 이게 뭔가 다들 뭐 걱정은 많이 하시고 저도 네. 뭔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네. 이런 감정인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고 설마 내가 걸리겠어? 네네. 네. 아마 공감하실지도 모르겠는데 네네, 그런 맞습니다.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사실은 이럴 때 방심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중요한 게 암은 빨리 발견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네네. 이거 어떻게 빨리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그 빨리가 급하게 발견한다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암도 때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암이 발견되려면 암이 생겨야 발견이 되죠. 그렇겠죠? 그렇죠. 그리고 네. 진행이 돼야 발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시고 나이에 따라서 꼭 해야 될 검사를 하면 빨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에 가장 흔한 암, 또 저 나이가 되면 가장 흔한 암이라는 게 그래도 통계적으로는 있으니까 네. 예를 들어서 지금 10살인데 막 폐암을 걱정하기에는 좀 이르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이에 잘 맞게 암을 대비하시면은 충분히 암에 대해서는 면역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네네. 그럼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부터는 헤아려 보실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내 나이에는 네. 어떤 암을 검사를 받아요? 건강검진에서 뭐에 주력을 해야 할까? 네네네. 이것도 연령대별로 좀 간단히 네네. 정리해 볼까요? 제일 큰 게 네. 우리나라에서 20세가 넘으면 무슨 검사를 하라고 돼 있습니다. 누구나. 그게 뭐냐면 맞아요. 고지혈증 검사입니다. 아, 그래요? 전 몰랐어요. 네, 모르시죠? 네. 잘 모르십니다. 아. 그러니까 고지혈증은 20세만 넘으면 누구나 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콜레스테롤 높은 거 말이죠. 네, 실제로는 네. 이상지질혈증이라고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그때 1년에 한 번씩이나 2년에 한 번씩 아무리 20 몇 세가 젊다고 하더라도 피검사를 해서 내가 고지혈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늘 확인하고 만약에 있다면 낮추는 노력을 한다면 암이 생기다가도 물러날 수 있는 기회를 자신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검사를 안 하면 안 되겠고, 그리고 통계적으로 우리나라를 봐도 35세가 딱 넘어서면서 암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내가 아이고, 큰일 났네요, 저. 그렇죠. 그 나이가 됐는데 나 아직 50이 아니야, 네. 환갑이 아니야 하고 안 하고 있다면 이제 그런 게 암 발견을 늦추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를 맞춰서 검진을 한다면 충분히 좋고, 그리고 네.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암 검진은 그 뷔페가 아닙니다. 먹고 싶은 거 먹을 때가 더 맛있지 않으세요? 뷔페보다? 네. 그렇죠. 근데 종합 건강검진이 그쵸. 조금 편하니까. 아, 맞아요. 네. 우리는 한 번에 하는 네. 걸 좋아하니까. 네. 근데 제가 다시 표현을 해버리면 암을 찾기 위한 검진은 그물망보다는 핀셋이 좋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내가 불편한 곳을 찾아서 그 검사를 했을 때 발견 확률은 높은데 네. 다 해주세요. 다 그중에 발견되게끔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암이 뭐라 그랬습니까? 진행되고 나타나기 전까지는 안 보인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 나이에 맞는 피검사하고 있는 게 지금은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피검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거. 근데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냥 1년에 한 번씩 제가 종합 건강검진을 프리미엄으로 해서 촘촘하게 받으면 안 될까요, 박사님?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을 늘 것 그럽니다. 같은데. 그러면서 네. 드디어 10년째 암이 걸렸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아이고,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사가 치료는 아니잖아요. 검진을 하는 목표가 결국은 내 문제점을 찾아서 다시 1년간 열심히 해서 그 검진을 해야 되는데 검진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전혀 암의 뭐 진행에 대해서 막을 수는 없다. 그 목표가 좀 뾰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뇨나 고지혈이나 고혈압이나 비만이 있을 경우는 이게 암으로 갈 확률이 높은 대사증후군이거든요. 네. 그럼 저 같으면 당뇨가 있다, 고지혈이 있다 그러면 암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걸 고쳐야 됩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질병. 네. 그러니까 이걸 고치는 일이 결국 암을 예방하는 길이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빨리 발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 발견하는 방법에 대한 걸로 이제 질문을 드리긴 했는데 네. 본격적으로 이제 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암이 뭔가 도대체 왜 생기는가 이거부터 저희가 좀 시작을 해야 할 것 같거든요. 네네. 암은 왜 생기는 겁니까? 먼저 쉬운 비유를 하고 이제 좀 심각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네. 우리도 물건을 만들면 가끔 불량품이라는 게 생깁니다. 아, 기계가 돌아가고 있는데 불량품은 빼야지 이런 거 있죠. 불순물 같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수리하고 제거를 하면 암이 안 생기겠죠. 그 불량품을 빼면. 근데 불량품을 제거를 못하고 계속 쌓이면 문제가 되겠죠. 그게 암이 되는 겁니다. 다시 비유를 해보자면 네. 눈덩이를 만들어요. 눈싸움을 하려고. 그거는 결국 나중에 녹으면 없어지겠죠. 네. 근데 돌덩이에다 눈을 쌓아서 눈덩이를 만들어요. 그럼 결국은 돌이 남겠죠.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눈덩이를 만드는 거는 종양이라 그래서 다시 없어질 수도 있는 덩어리고요. 암 덩어리는 돌덩어리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네. 변질된 눈이에요. 어허. 제자리로 돌아갈 수 없는. 그리고 혼자 굉장히 많이 커지고 딱딱해지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0만 개 세포 중에 1개 정도가 그 암을 일으키는 줄기세포여서 나머지는 아닌데 네. 얘가 암을 만드는데 혁신적인 공을 하고 있는 세포예요. 얘가 결국은 암을 만들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월급을 주는데 두 가지로 잘못 줄 수가 있어요. 제 날짜에 안 주고 늦게 주면 화 나요, 안 납니까? 너무 열이 받죠. 그거 네. 열받죠. 근데 네. 아예 안 주면 그거는 그냥 이제 뭐, 네, 그냥 싸우자는 그렇죠. 거죠. 네, 네. 그렇죠. 늦게 주면 세포 입장은 기능을 떨어뜨리고요. 아예 안 주면 세포가 돌아버립니다. 그게 돌연변이가 됩니다. 아, 돌연변이 세포. 네네. 그래서 세포는 두 가지예요. 영양분과 산소를 오늘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세포가 자기 수명 다해서 죽거든요. 근데 계속 안 주거나 덜 주거나 그거의 대표적인 예가 가는 길이 막혔을 때예요. 그게 뭐냐? 당뇨, 고지혈, 고혈압, 비만이에요. 혈관이 좁아져 있으니까. 네. 그러면 덜 갈 거 아니에요. 덜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포가 변화가 되기가 쉬운 환경을 만들어 버리니까 암 생기기에 좋은 환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암은 어떤 비유를 할 수 있냐면 의학적으로는 네. 세포가 딱 자연사를 해요. 세포도 자연사를 하거든요. 호상이라 그러죠. 우리가 얘기할 네. 때 잘 죽으면 고스란히 그 부품을 우리가 다시 재활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암은 어떻게 생기냐면 세포가 염증으로 썩어서 죽어요. 그걸 세포 괴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부품 사용도 못할 뿐더러 다시 세포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세포 분열을 또 해야 되거든요. 네. 그 분열을 할 때 또 돌연변이가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염증이 있을 때, 우리 염증이 있을 수 있죠. 네. 염증을 빨리 제거하지 않고 오래 계속 두다 보면 돌연변이 생길 확률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에 염증 때문에 암이 생길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염증이 있을 때 네. 너무 두지 말고 빨리빨리 처리하는 것도 암화되기 전에 처리할 수 있는 네.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암을 유발하는 요소가 뭔가요라는 질문을 사실 드리려고 했는데 네. 이게 그러면 염증에서부터 시작을 해야겠네요. 그렇긴 한데 의학적으로는 음식이 30%, 담배가 30%, 유전이 5%, 나머지는 뭐 감염이라던가 방사선이라던가 네. 이런 것들입니다. 저는 유전이 한 50% 이런 줄 알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 감으로 느끼는 거랑 네. 실제 굉장히 달라요. 그러면 가족력 한다라고 해도 네. 우리가 결과적으로 암을 좀 막으려면 음식이라던가 담배를 좀 멀리하는 생활 습관이라던가 이게 일차적으로 네, 중요하겠네요. 그게 제일 큰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담배를 피지 않고 음식을 아주 규칙적으로 잘 먹고 있다면 암의 60%를 이미 예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0%를 이미 내가 알고 있다면 나머지는 제가 바꿀 수 없는 일들이겠죠.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가족력은 좀 다른 문제가 최근에 발표한 게 암 걸리는 사람이 치매가 좀 안 걸리고 치매 걸리는 사람이 암이 안 걸린다 하는 그 반비례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암은 급속 성장이죠. 세포가 막을 수 없는. 근데 치매는 급속하게 세포가 죽는 거거든요. 반대의 개념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네. 치매 같은 경우는 가족력이 굉장히 큽니다. 엄마가 치매일 경우에는 그 자녀한테 치매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암은 유전력이 높은 것들의 몇 가지 암이 있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는
유방암하고 난소암하고의 그 유전자 변이 중에 브라카라는 유전자 있는데 네. 그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이 난소암 걸린 사람은 유방암도 걸린다.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가 난소도 떼고 유방도 뭐 제거하고 이런 네. 부분들을 미리 예방했던 거는 아주 특정한 유전하고 관련된 부분이고 대부분은 5% 정도 내외고 결국은 뭐냐면 아버지가 암이어서 내가 암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처럼 살아서 암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생각을 훨씬- 못 해봤는데 이게 훨씬 합리적인 거네요. 네네네. 우리가 비슷한 걸 먹고 비슷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비슷하게 스트레스 받고 비슷하게 소리 지르고 그게 훨씬 큰 거죠. 오. 왜 그러냐 하면 암이 생기는 거는 크게 두 가지예요. 모든 일이 마찬가지지만 네. 온오프 스위치를 켜야 되잖아요. 네. 예. 두 번째는 볼륨을 업할래 다운할래를 이 두 가지가 결정을 하거든요. 유전자가 있어도 스위치 안 키면 상관이 없고 스위치를 켜도 볼륨을 살짝 하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키우느냐 켜느냐에 대한 거는 내 몫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두려워는 하지 말고 내가 줄이고 안 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키는 방법을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거를 이제 또 박사님께 여쭤볼 건데 네. 거기에 앞서서 제가 또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럼 네. 실질적으로 가족력이 뭐 음식이나 습관에 비해서 영향을 덜 준다고 하더라도 네.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족이면 음식과 습관이 비슷하기 때문에 네네. 혹은 5%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까 네. 앞서 말한 핀셋처럼 대응해라라는 부분에 네네. 있어서 네네. 검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가족 중에 가족력이 있다 그러면 네. 그리고 우리가 생활 습관이 비슷하다 음식을 비슷하게 먹는다라고 하면 네. 신경 써서 검진해야 되는 건 맞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지침이 있는 경우는 뭐냐면 우리 집에 특별히 어떤 암이 있다. 대장암이 아버지한테 있다. 그러면 네. 50세 넘으면 누구나 대장 내시경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 경우면 10년 전부터 하는 겁니다. 나는 40세부터. 제가 딱 올해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아, 대장 네네. 내시경을. 네네네네. 그리고 제가 이제 30대가 이제 넘어간 시점인데 네네네. 요 정도에 하면 좀 이르다라고 봐야 근데 되는 걸까요? 대장암은요. 네. 15세부터 젊은 대장암들이 계속 3위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암에.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시작하자라는 얘기들도 훨씬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적어도 대장 내시경만큼은 갑상선암, 유방암, 그 다음에 다 대장암입니다. 네. 예, 그래서 어린 대장암은 젊은 대장암, 2030 대장암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으면 검사를 해보는 게 좋으실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계속 배변이 불편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대장 내시경만큼은 해보는 거는 저는 좋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암에 있어서는 다들 걱정을 많이 하니까 좀 풍문으로 듣는 얘기도 많고 사실 우리가 정확한 이야기를 네. 알아야 하잖아요. 이 네.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그 유방암 같은 그 검진을 하러 들어가면 거기서 쐬게 되는 네. 방사선이라던가 방사선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몸을 안 좋게 해서 오히려 뭐 암이 걸리게 한다더라. 약간 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또 주워 들은 게 있어서 그쵸. 이게 네. 실체 없는 두려움인지 정말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인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네. 개인한테마다 다 다른 상황이죠. 그러니까 방사선을 평소에 영향을 별로 안 받는 사람이 그 정도 방사선량 받았을 때는 암 생기는데 큰 문제가 없겠지만 내가 거의 임박해 있는 사람 같으면은 그게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작은 인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정해줄 수는 없지만 근데 적어도 스스로 판단할 수 판단할 없을 수 없죠. 거잖아요. 근데 네. 적어도 꼭 해야 되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건 적어도 맞죠. 왜냐하면 우리 가슴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네. 그거에 뭐 40배, 100배 이상의 방사선을 쬐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조심을 해야 되고 그걸 줄여서 하는 게 폐를 찍을 때 저설량 폐 CT라는 게 있잖아요. 네. 방사선 양이 적다고 낮다고 저설량, 저방사선량, 네. 그다음에 폐를 찍는 CT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낮은 쪽 CT를 찍어보는 거는 꼭 필요한 사람, 담배 피는 사람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그게 필요한 건데, 네. 나 두려워서 막 한 20, 30대인데 싹 다 모든 걸 CT로 한번 다 알고 싶어. 저는 네. 이제 이런 게 무모할 수 있다고 생각 들고, 그런 방사선 양이 혹시나 임계점에 임박해 있는 사람인데 하필 그게 맞아서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네. 그거는 피 검사를 꾸준히 하면서 자기가 어떤 정도인지를 체크를 많이 하면서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지 하나도 안 하다가 시원하게 모든 걸 찍어봐야지. 저는 그게 제일 두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네. 매년 좀 이거는 주기적으로 기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해야 되는 검사가 따로 있나요? 그 완전 추천드리는 거는 네. 혈액 검사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혈액 검사랑
초음파는 아직까지는 사람 몸에 크게 해가 있지 않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가장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냐는 전부 혈액의 상태를 가지고 평가를 하니까 네. 혈액 검사를 전혀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모든 걸 하지 말고 저는 혈액 검사를 충분히 하면서 초음파 정도로 복부에 있는 장기들이 어떤지 한 번씩 체크해 보는 거, 그리고 내시경은 때가 됐을 때 꼭 해보는 거,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그 내시경을 할 때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내 나이대에 맞는 걸 뭐 검색을 하면 다 나오나요? 내 네. 나이대에 맞는 내시경을? 근데 내시경은 네. 일단은 지금 두 가지, 위하고 대장 내시경인데 위, 대장? 위는 40세 넘으면 하라고 돼 있고 네. 대장은 50세 넘으면 하라고 되어 있지만 개인 사정이 또 다르기 때문에 암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게 35세 기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뭐 35세가 넘은 사람이면 뭐 36세보다 젊었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네. 어떤 범주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제 말씀 이해되시죠? 네, 네. 35에서 64세까지는 같은 그 어떤 범주 안에 질병을 있군요. 걸릴 네. 수도 있다. 꼭 2살 어리다고 내가 안 걸린다가 아니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50세가 하는 검사, 40세가 하는 검사, 60세가 하는 검사도 나한테도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검사에는 위, 대장, 내시경도 있고 그 다음에 초음파는 갑상선 유방도 초음파가 있잖아요. 그죠? 갑상선 유방, 그 다음에 내장을 바라보는 복부 초음파. 네. 이렇게 보는 것들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뭐 발암물질 이야기도 많이 하고 암에 대한 걱정도 많고 그런데 주변에 보면은 또 생각보다 걸리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암이 많이 걸리는 편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기도 하는데 이게 또 이것도 실체 없는 그런 저의 판단인 건지 실제로는 어떤가요? 네. 그런 걱정이 많아서 아마 위암이 많았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드는데. 스트레스 때문일까요? 네네. 그리고 우리는 조기 발견, 우린 빨리 해치우자에 강한 민족이니까 네. 미리 알아서 하는 네. 거 되게 좋은 건데 맞아요. 너무 미리 안 와도 그게 스트레스로 또 암에 작용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진짜 수가 많은 건 인구가 많아야지 되기 때문에 진짜 1등일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건 또 그러네요. 네네. 인구가 다만, 아주 많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네. 대신 이제 위암이나 대장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위권에 사실 있는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최근에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 대장암 정도는 그런데 미국은 실제 위암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대 암에 위암이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암 종류에 그런가요? 위암이 안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괜히 그렇죠. 네, 위암이 많죠. 맞아요. 빨리 발견도 하고. 그러니까 암을 저는 참 정의하고 싶은 거는 오늘 발견이 됐어요. 근데 얘가 급성장을 할지 이렇게 해서 느리게 갈지에 대해서 아무도 판단할 수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예측할 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둬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두면 안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누구는 나았대더라. 누구는 안 됐대더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여성 같은 경우는 39세까지는 갑상선암이 최고예요. 근데 40에서 64세는 유방암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65세가 넘어가면 갑자기 여성들 모두가 대장암이 증가합니다. 호르몬 때문입니다. 폐경 이후에, 완경 이후에. 그러니까 내가 35세인데 너무 대장과 폐를 걱정한 것보다 갑상선 괜찮은지부터 알아봐야죠. 예, 그런 거고 내가 40세에서 65세 사이인데 혹시라도 결혼을 안 하셨다거나 그다음에 출산을 안 하셨다거나 해서 출산으로 얻는 그 호르몬 이득을 보지 못한 부분이 또 유방암에 영향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유방암의 제일 큰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술하고 비만입니다. 근데 이 비만한데 유방암을 걱정하고 있으면 안 되고 살을 빼고 있어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본인한테 문제점을 먼저 거울처럼 발견을 해서 그걸 준비하고 있는 게 사실 암 예방인데. 네, 그걸 피검사로 하면 된다? 그렇죠. 피검사도 하고 초음파도 보고 초음파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은 마모그래피라 그래서 방사선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미세 석회화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유방암을 보는 검사는 크게 볼 수 있는 거는 덩어리를 초음파지만 미세한 거 발견하는 거는 방사선을 또 의존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드디어 솔루션으로 갑니다. 다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박사님? 이런 생각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원인으로 말씀해 주신 게 음식이었고.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뭘 꼭 먹어야 되는지, 뭘 꼭 먹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 밥상 정리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네,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뭘 먹어도 사실 괜찮아요. 그래요? 사실은 그래요. 막 가공식품 과자 막 100박스씩 그쵸. 먹어도? 일단 1번 주제는 그겁니다. 뭐냐? 자기 소화 대사 능력이 맞다면 괜찮아요. 근데 다 자기 능력을 벗어났기 때문이 1번이에요. 네. 그 다음에 내용물이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네네. 왜냐면 내용물 따라 암이 안 걸릴 거면 먹은 사람 다 걸리고 안 먹은 사람 안 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은 저분은 그러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생활 습관이 막 아무렇게나 먹는데 비만하지도 않으시고 성인병에서 자유로워 보이시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측대로 안 되는 이유는 본인 능력을 빨리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저도 제 얘기를 드리면 하루에 2끼 먹은 지가 지금 뭐 30년 가까이 됐고요. 한 끼는 가벼운 뭐 이따 말씀드릴 그런 채소 정도를 먹는 정도만 하고 있는데도 정말 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기운이 없지 않거든요. 기운이 있으세요? 2끼만 드셔도? 네네네.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일 많이 주면 좋나요? 일을 처리를 못하면 나한테는 다 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짐 되지 않을 정도의 음식을 매일 주는 거. 이게 사실 크게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하셨던 거에 답을 해드리면 뭐를 더 해야 되느냐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채소나 과일이나 달걀이 저는 들어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거창한 고기를 얘기하긴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달걀하고 채소, 과일 정도가 가장 기본적으로 포함이 돼야 되고 한 가지 더가 있다면은 발효된 음식을 내가 과연 먹고 있느냐. 발효 음식을. 그걸 정도 첨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솔루션은 중요한 게 식초하고 식이섬유입니다. 식초와 식이섬유. 네, 식초 아시죠? 식초 저 요즘에 엄청 열심히 챙겨 먹어요. 사과 식초 요즘에 핫하잖아요. 좋죠. 발효된. 그렇죠. 사과 식초, 또 발사믹은 포도 식초, 맞습니다. 또 현미 식초 너무 많죠. 식초의 그 초산이라고 하는 화학식, 그 아세트산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 몸에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먹는 거 좋은데 놀라운 거는 그게 장까지는 안 가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면. 그런데 식이섬유를 주면 장에서 유산균이 먹어서 나오는 애를 단쇠지방산이라고 하는데 단쇠지방산이 초산입니다. 식초입니다. 그러니까 식초를 먹고 장에서 식초를 만들게 하려면 식초와 식이섬유.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유가 됩니다. 조합이 그렇게 같이 가야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두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식자 2개가 있죠. 식초랑 식이섬유. 그러면 지금 먹은 식초와 나중에 식초 될 놈까지 같이 주면 더 좋죠. 그래서 채소를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장에 식초가 만들어졌을 때는 장의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걸 어려운 말은 단쇠지방산인데 복잡하잖아요. 식초예요, 식초. 그래서 식초와 식이섬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해보면은 말씀해 주신 게 지금 채소, 과일, 계란을 베이스로 해서 발효된 식품 그리고 채소와 식초를 함께 해줄수록 좋다. 그리고 또 그에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게 근데 적정량을 먹어야 된다. 양이 중요합니다.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음식을 탓하기보단 내 능력이 맞는지에 대해서 자꾸 반성을 해야 이 치료가 됩니다. 나는 안 맞아. 당신은 맞을 수 있지만 이걸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니까 같이 먹어버리잖아요. 그게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면 내가 적당량을 먹었고 그리고 꼭 먹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먹었다. 그런데 또 안 좋은 걸 넣어주면 안 되니까 그럼 뭘 좀 피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제일 간단한 게 뭐 단짠 음식입니다. 그게 제일 맛있잖아요. 그렇죠. 맛있으면 몸은 안 좋죠. 혀가 즐거우면 혀가 원하는 음식만 먹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먹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뇌가 나를 통제하는 것처럼 자꾸 당기고 또 건강하게 먹을 때는 생각이 안 나고 한 번 맛을 보기 시작하면 생각나더라고요. 지루한 수업은 재미없는데 본인 재밌는 거 볼 때는 너무너무 좋잖아요. 너무 시간도 빨리 계속 그것만 해서 삶이 안 되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일단은 이 설탕과 소금은 어떤 음식에도 어느 정도는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맛으로 느낄 정도라면 굉장히 양이 많은 겁니다. 그냥 무맛이어도 실제로는 그게 들어있기 때문이죠. 특히 소금 같은 경우는 위암의 원인이라고 말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설탕 같은 경우는 뭐 비알콜성 지방간 만들고 하는 결국 간암의 10%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13.6% 정도가 비알콜성 지방간이에요. 알코올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과한 설탕은 지방이 되고 그 지방이 혈관도 막고 간에도 끼고 이제 결국은 염증을 만들고
암으로 가는 준비 단계를 하고 있는 거죠. 저 그럼 이거 여쭤봐도 돼요? 네네. 단짠인데 단 거는 과일에서 오는 과당, 순수한 과당, 그리고 네. 짠 거는 아주 좋은 천일염이나 소금, 좋은 소금을 네네. 먹었다. 그럼 네. 이런 단짠은 괜찮은 거예요? 아, 괜찮지만 결국 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그래서 하신 네, 말씀이군요. 그러니까 얘는 좋으니까 많이 먹어도 되라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떠한 것도 양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적당하게 하고 숟가락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내가 다 쟁여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트나 마켓이나 거기에 음식을 맡겨두면 되는데 왜 우리가 다 먹어서 여기다 쟁여놓으려고 하시는지는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네. 저는 병이 되거든요. 거기 맡겨두면 괜찮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네. 과자를 안 먹는 스스로를 칭찬해주면서 과일이니까 괜찮아 하면서 먹는 경우가 저는 사실 굉장히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안 먹는 걸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공복 시간을 줘야 됩니다. 공복 쉬는 시간. 시간을 줘야 그때 염증을 없애거든요. 네. 계속 일을 하고 있으면은 다른 일을 못 하잖아요. 근데 드디어 공복이 됐어요. 그때 이제 염증 없애는 에너지를 쓰게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그런 것들이죠. 근데 저희가 이제 막 뭐 과자나 첨가물 이야기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네. 가공식품이 애초에 왜 안 좋은지 첨가물에 대해서 어떤 기준점을 가져야 할지 이런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가공식품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요즘 현대 사회는 그건 인정을 하는데 가공식품이 주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공식품이란 뭐냐면 지금 먹을 때 대체 음식이에요. 대체란 말은 주가 따로 있다라는 뜻이죠. 근데 대체 음식이 주를 이루면 진짜 영양소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더 먹어야지만 채워져요. 그러니까 과식하게 되죠. 네. 살이 찌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음식 없으면 안 되게 되는 중독성을 띠는 그 결과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내용물에 첨가물들이 사실은 내가 다 처음 보는 물질일 수도 있어서 그걸 다 소화해내지 못하면 우리 몸에서 남아서 지방을 축적하는 쪽으로 유인하는 물질들이 많더라. 그러니까 살찌는 건 또 다 싫어한다면서요. 네. 그리고 혈관이 살찌면 안 되죠. 그 안에 막히면. 그런 고지혈증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원하고 있지만 그러지 않고 있는 게 가공식품 위주의 음식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하는 음식이라고만 이해를 하시고 역시 양 조절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기준점은 지금 너무 잘 세워주셨습니다. 원칙들도 저희가 어느 정도는 알았는데 이제 숙제를 좀 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당장 이제 내가 내일부터 열심히 좀 식단을 해보려고 한다. 암에 안 걸리는 식단을 잘 네.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박사님, 네. 어떻게 짜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네. 두 끼 드신다고 했지만 삼시세끼 식단을 짜주신다면 어떻게 짜주시겠어요? 근데 세 끼를 먹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내용물이 한 끼 정도는 밥을 포함하지 않은 음식이어서 그렇지 세 번을 먹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횟수상으로? 예, 왜냐하면 네. 공복 시간이 너무 긴 것도 우리 몸이 긴장하고 위도 굉장히 긴장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먹더라도 시간을 지켜라는 저는 먼저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내용물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먹는 방식의 세 끼를 말씀을 드리면 아침에는 유산균과 삶아 갈아서 된 주스를 먹고 있습니다. 여기 네. 특징은 착즙 국물이 아니라 그 건더기가 쪼개져 있는 채소를 먹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좀 갈아져서 액체화가 된 채소. 네, 그러니까 네. 죽처럼 되어 있는 채소와 과일이 섞여 있는 걸 먹죠. 그래서 저는 그 해독 주스라고 해서 25년 이상 지금까지 쭉 매일 아침을 먹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네. 저는 일단 아침이 꼭 밥을 안 먹어도 되는 사람이라면 가볍게 이 주스와 그 다음에 거기다 식초와 이런 것들을 좀 드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가장 좋은 채소인데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거가 연구 많이 되어 있는 게 브로콜리, 양배추, 토마토입니다. 네. 그리고 당근. 이거를 생으로 먹는 게 어떤 건 좋고 다 있지만 브로콜리, 양배추, 토마토, 당근, 사과, 바나나를 삶아 갈아서 먹는 거를 아침처럼 먹고 있어요. 근데 그냥 갈면 안 되고 삶는 게 더 좋아요? 네, 더 쪼개지고 흡수율이 높아지니까. 과일도요? 네, 과일도 마찬가지인데 과일은 마지막에 갈아도 되는데 채소는 삶아서 가는 거를 추천을 드리거든요. 어쩐지 제가 차가운 채소를 먹으면 가끔 소화가 좀 잘 안 되는 때가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그러고 식중독 원인의 70%는 생채소예요. 어머, 그래요? 회가 아니에요. 너무 의외인데요? 그러니까 나는 몸이 늙어가고 있고 노화가 되고 있고 위 능력도 떨어지는데 네. 늘 같은 걸 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위가 일해야 되는 부분을 좀 덜어주려면 쪼개서 내려주는 게 좋고 네. 생채소에 들어있는
다양한 균들이나 이런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균들을 없애려면 열을 가해주는 게 좋고 네. 그래서 삶아서 갈아서 먹는 일을 하고 나머지는 취미 생활을 생을 먹으면 되죠. 원하는 걸 하면 되죠. 심심할 때 이렇게 예. 씹어 먹을 때. 그렇죠. 여기까지가 아침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두 번째 끼니 어떻게 준비할까요? 네, 두 번째는 저는 점심을 제일 제대로 갖춰서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적어도 단백질이 들어있냐, 이 안에? 그러면 달걀이 있는지 하다못해 장조림이 있는지는 체크를 해보고 찜닭을 먹더라도 그 닭 한 조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있어야 되고 반드시 점심에 아주 충실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뭐 밥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많이는 안 먹으니까 저도 3분의 1 공기 정도만 먹고 있거든요. 네. 충분합니다. 그 밥 양은. 조금은 물기가 있는 밥인 게 조금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유동식이라 그러거든요. 네. 물기가 조금 있는 밥을 택해서 먹으면서 하는 것들이 점심 때 소화가 안 되면 하루 종일 이제 힘들죠. 근데 그런 네. 관점에서 보면 네. 이제 요즘에는 건강 챙긴다고 네. 이렇게 거친 입자의 밥들 뭐 현미밥, 맞아요, 곤약밥, 맞아요. 귀리밥, 무슨 밥 밥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네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부드러운 밥이려면 흰쌀밥이 좋은 걸까요? 흰쌀밥을 드셔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죽만 먹으랜다 그 말은 아닙니다. 예, 다만 조금 내가 컨디션이 안 좋고 그렇다고 할 때는 그때도 현미를 막 고집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조금 융통성을 있게 소화가 되는 음식으로 먼저 택하는 게 좋겠다. 위나 소화기관이 평소 같지 않다 할 때는 그렇죠. 좀 더 그냥 흰쌀이나 아니면은 좀 부드럽게 잡곡밥을 먹더라도 물기를 많이 넣어서 하시는 게 네네네. 좋겠다 정도? 그리고 잡곡이 익숙한데 제가 흰쌀밥을 굳이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다만 내 네네네. 몸이 잘 소화할 수 있는 것이 네. 기준이네요. 그리고 채소는 이때는 자유롭게 본인이 원하는 콩나물이든 취향에 시금치든 맞게? 네, 그런 것들은 점심 때 제일 자유롭게 하면 됩니다. 네, 단백질 3분의 1공기 정도의 밥 그리고 내 취향에 맞는 채소와 과일 이때 드셔도 된다. 네네네. 두 번째 네. 끼니고요. 세 번째 끼니 어떻게 할까요? 네, 세 번째는 저는 달걀 먹는 걸 저녁에 꼭 추천드립니다. 달걀이요. 네네네. 계란찜이 돼도 좋습니다. 뭐 네. 상관없는데 아침, 점심, 저녁이 있다면 저는 지금 택한 게 저녁이기 때문인데 아침에 그걸 먹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점심 때는 고기 종류를 택했다면 저녁에는 계란을 꼭 먹는 거, 달걀 먹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네. 간이 덜 된 나물 종류를 선택해야 됩니다. 간이 많이 된 것 때문에 물을 많이 먹게 되면 잠을 깨게 되죠. 화장실을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에 먹느냐도 지금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건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녁에 달걀을 먹고 좀 간이 덜 된 나물, 네. 채소 같은 걸 드시면 좋고 네네네. 그러고 식사 끝은 항상 걷거나 제자리 걸음이든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녁에 너무 피곤하니까 네네. 다들 일과 마치고 오면 살짝 널브러지고 싶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생각만 하시면 돼요. 지금 이걸 먹고 누울 거라면은 암으로 가는 길이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면 이 정도 해도 별로 꿈쩍도 안 하십니다. 저희가 근데 네, 이걸 네. 먹고 내가 이동을 하거나 움직일 거다 하실 때는 좀 충분히 드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자격이 나는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냥 본인 막연한 자격 말고요. 움직일 건지 그 다음 계획, 넥스트 플랜이 뭔지를 내가 생각을 하고 음식을 먹어야지 이거 먹으면 낫는데 그런 음식 없습니다. 그럼 네. 저녁은 또 다시 정리를 해보면 네. 어느 정도 한 5분 정도는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전제 하에 네, 휴지라 버리러 가시는 네, 쓰레기도 드실 네. 수 있는 게 달걀 네네. 그리고 간이 덜 된 채소 네네네. 이렇게 드시면 되겠다. 네. 그러면 박사님 네. 제가 요즘에 급할 때 즐겨 먹는 네. 액체류인데 네. 요즘에 그런 걸 팔아요. 그 네. 채소와 과일을 갈아서 나온 가루 그리고 단백질 파우더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방금 말씀하신 달걀과 간이 덜 된 나물을 가루를 만약에 단백질 파우더 붓고 과일과 뭐 채소가 믹스돼서 나온 초록색 가루를 부어서 내가 먹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신 건 삶아있는 그 채소를 이렇게 갈아서 먹자 이거였는데 이렇게 균등하게 효과가 좀 나올 수 있을까요? 똑같지는 않죠. 그래요? 다만 가공식품처럼 대안이 될 수 있는 부분 그 순간에 대체는 될 수 있는데 저는 늘 가루만 먹습니다가 되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더 필요한데 지금 뛰고 있는데 고기를 구워가면서 먹으면서 뛸 수는 없잖아요. 자, 그렇다면
좀 이 압축된 거에 대한 것들을 먹는 거는 보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뭐 웨이 프로틴이나 그게 유청 단백질이고 이런 것들은 알러지가 적은 단백질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메인을 지키고 안 될 때는 오늘 나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 먹자. 이건 좋은데 네. 규칙적으로 얘로 대체한다는 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슬슬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는데 네. 이 질문을 또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건강에 대한 관심도 많고 많은 거를 배우고 머릿속에 넣는데 네.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것만큼은 진짜 꼭 절대적으로 지켜주셔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뭘 좀 명심하시면 좋을까요? 우리가 저산소증이라 그래서 산소가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우리 몸에서 굉장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때 암세포도 없애고 하는 힘이 생기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노래하거나 말하거나 걸을 때예요. 네. 노래를 하려면 호흡을 아끼면서 산소도 굉장히 부족해지면서 밖으로 얘기를 하고 노래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의 저산소증이 암에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노래하고 말하고 일상에 걷고 하는 것들은 꼭 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규칙적인 공복은 꼭 해야 된다. 불규칙한 거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리고 한꺼번에 일 주는 거 다 싫어하고 위 입장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이 드시고 적게 드시고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지만 시간은 꼭 지키자.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하시는 분도 나 바빠서 못 먹어 그럴 때 정말 그 작은 삼각 김밥 정도라도 그 시간대에 저는 먹고 지나가는 게 좋다. 어떤 음식이건 간에 식사 시간을 지켜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지켜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 결정해야 됩니다. 나는 예방을 할 건지 시원하게 나중에 뭐 수술을 받던지 검진을 나중에 한꺼번에 해서 다 밝혀낼 거야 할 건지. 예방해야죠. 그러면 네네. 그걸 확실히 정해야 됩니다. 방지를 할 건지 방치를 할 건지 이건 꼭 지켜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네. 방지를 하려면 그래서 나 뭐 하고 있지? 거기에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라도 바뀌고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재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삼시세끼 식단 일단 잘 챙겨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당부해주신 공복 시간 지키기, 식사와 식사 사이의 텀도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백년의 아침 오늘 함께 봤고요. 오늘은 주제 암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가볍게 알고 있었던 부분, 그냥 귓동량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던 부분 좀 더 확실하게 대응 방법까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한 번 더 방문해주신 서재걸 박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도 뭐 소감도 좋고요.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저도 의사지만 사람이니까 뭐 병에 걸릴 수 있고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막아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좋은 습관들 한두 가지씩은 바뀌어가면서 대비를 하다 보면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힘내십시오. 네. 파이팅입니다. 그 기준점은 저희가 또 서재걸 박사님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건강 정보들 꽁꽁 뭉쳐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백년의 아침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